모르겠다는 거 아니야? 아씨, 거기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가 채팅으로 뭐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잘 들리시죠? 제 목소리. 지금 사실은 제가 이제 기본적인 걸 먼저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제 링크인데 제가 만들어 놓은 유튜브고요. 여기 들어와 보시면은 뭐 XDR이라든가 EDR 관련된 제가 비디오 데모 같은 걸 많이 올려놨습니다. 어떻게 동작하고 어떻게 하면 차단되고 이런 것도 올려놨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한번 들어와셔서 이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타스플로이로 동작하는 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걸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아, 5월 달 정도에 이건 이제 메타스플로이 어떻게 구성하고 메타스플로이에서 해킹이 어떻게 일어나고 이걸 이제 센트럴에서 이제 어떻게 탐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 6월 달 정도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악성 코드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4월 달에는 이제 보안 솔루션 전반적인 소개를 드릴 거고 5월 달에는 EDR에 대한 이제 심화 학습, 그리고 6월 달에는 이걸 통해서 이제 실습,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 요거 보시고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건 저한테 개인톡이나 이런 거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링크 주셨는데 유튜브에 영어로 정수팍 치시면 링크 나오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요거 이제 미미카치라고 해서 이제 메모리에 있는 그 크리덴셜 정보를 이제 해킹하는 그런 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나중에 다 드릴 거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먼저 여기 들어오셔서 먼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DR은 4월 달부터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먼저 보시고 계시다가 나중에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악성 코드에 대한 말씀을 좀 오늘은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지난주에 뭐 말씀드린 거나 다른 뭐 보안에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되고요. 그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보니까 이게 그 잠시만요. 먼저 콘솔을 연결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채팅으로 질문하셨는데 제가 좀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질문 내용을. 먼저 VPN을 연결해야 돼서. 질문하셨던 내용이 보통 뭐 다른 백신 같은 경우는 이거 안 쓸 때는 동작을 죽여놓고 쓸 때만 이렇게 인앱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센트럴은 그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한 거를 여기 보시면 센트럴은 이렇게 아이콘이 뜨거든요. 실행시키면 이제 아이콘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 아마 요거를 이제 없애달라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백신은 한번 이제 PC에 설치가 되게 되면 항상 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라는 게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떠서 악성 코드를 이제 차단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콘이 보기 싫으셔서 이걸 없애고 싶으시면 이제 팔릿이라는 메뉴에 이제 이동하게 되면 여기 보면 에이전트 트레이 아이콘을 보이게 하는 게 있고 요걸 클릭하면 이 없어지게 됩니다. 트레이 아이콘이. 요걸 누르시면 요 버튼이 이제 없어질 거 설치된 에이전트에서 없어질 겁니다.
때로 제가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콘솔 제가 잘못 들어왔네. 여기서 센트럴이라는 데 들어가시고 팔릿이라는 데 가셔서 요거를 이렇게 해제를 하시면 콘솔에서 여기 이제 아마 사라질 겁니다. 지금 PC에 이제 집에 이제 갖고 계시는 콘솔에서는 여기다 사라질 거예요. 지난주에 그 질문하시면 이거 이 내용이 맞나요? 궁금하셨던 게? 네, 백신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사라진다 해서 백신이 동작하는 게 아니고 동작 안 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백신은 PC에 떠 있어야 됩니다. 24시간 떠 있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성 코드가 언제 탐지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떠 있어야 되고 저런 식으로 해서 화면에 안 보이게 처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톡을 주셔도 되고 좋고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난주에는 이제 악성 코드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악성 코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악성 코드가 그럼 최근에 어떤 유형으로 발전해 나왔고 어떤 게 이제 악성 코드의 가장 큰 위협인지 최근에 악성 코드 형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이제 2003년에 125 대란이라고 하는 이제 사태를 이제 겪었거든요. 2003년에 1월 25일 날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는 그때 이제 국내 기업의 보안 관리자로 근무할 때인데 KT가 제가 기억하고는 KT가 맞을 겁니다. KT의 DNS라는 게 있는데 이 DNS가 먹통이 됐었어요. DNS가 이제 먹통이 되면 어떤 일이 있냐면 웹사이트를 접속을 못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인터넷 칠 때 보통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지금? 네. 예. 그 모든 PC나 서버는 전부 다 IP 주소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이거 IP 주소는 뭐 하는 건지 아시죠, 다? IP 주소를 갖고 있는데 사람이 이 IP 주소를 외울 수가 없어요. 숫자로 네 자리로 돼 있기 때문에 172, 168, 뭐 19, 100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걸 이제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NS라는 걸 둬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건 네트워크 기간을 의미하게 되고요. 이건 회사 이름, 그 www 웹 다음이라는 회사의 웹서버로 접속해라 이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이걸 이걸 외우기가 쉬우니까 이렇게 치게 되면 이걸 DNS한테 물어봅니다. 그럼 DNS가 이걸 IP로 알려주게 되고 실제로는 우리는 다음에 이렇게 접속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컴퓨터들은 이걸 IP로 바꿔서 IP로 그 해당 서버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음. 그런데 이제 1월 25일 날 그 DNS 서버를 DDoS 공격 지난주에 배우셨던 디스트리뷰터 디나이오버 서비스라고 해서 DDoS 공격을 당해가지고 DNS 서버가 다운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렇게 URL 치도를 넣더라도 웹브라우저 접속이 안 되는 거죠. IP로 변환을 해올 수 없으니까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그달 그게 금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인터넷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패킷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없었지만 DNS 서버가 다운되면서 커리가 안 되니까 원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이걸 계기로 2024년 2월에 NCSC라고 하는 국가기관이죠. 국가에서 이제 보안을 총괄하는 인터넷 보안을 총괄하는 기구를 이제 창설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2023년에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DDoS가 이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이제 어,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기관까지 설립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죠. 근데 최근에는 이제 네트워크 밴드 이슈도 점점 늘어나게 되고, 뭐 QoS라든가 COS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나오면서 앞에 말씀드린 네트워크 대역폭에서 이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악성 트래픽은 초기에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나오면서 이제 DDoS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현재도 뭐 작은 대학교라든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뭐 기관이라든가 회사 같은 데는 PC 한 10대만 있으면 서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접속 못하게 할 수 있는 사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2004년에 이제 중국 쪽에 피프 사건이라는 이제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2009년에 DDoS 여기도 이제 도스 이제 사태가 있었고 2011년에도 도스 사태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1년에 농협 쪽에 농협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북한 소행으로 이제 결론이 났지만 실제로 농협에 있는 서버들 전부 다 서버의 데이터를 이제 지우면서 한 일주일인가 어느 정도까지 농협이 카드에서 CD기에서 돈을 뽑는 게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이제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2012년 오면서 중앙일보 서버가 해킹을 당해서 3월 20일에 사이버 대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2013년 6월 25일에도 사이버 테러라고 해서 이제 국가 기관들을 이제 공격해가지고 국가 내에 있는 정보를 훔쳐갔던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 2014년 오면서 이제 모바일 관련된 악성 코드가 이제 출시되게 됐고요. 그리고 2014년 12월에 한수원이라고 한국 수력 원자널인데 폐쇄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근데 실제로 여기 이제 한수원 관련된 운영 데이터라든가 설계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되는 그런 사태가 또 있었죠. 이것도 역시 북한의 소용으로 현재 이제 추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이제 청와대가 이제 청와대가 이제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이제 코드 서명이라고 해서 이 우리가 쓰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전부 다 이제 코드 사인이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사람도 어디 가서 너 누구냐 물어보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이 사람이 맞다. 아니면 지문이나 뭐 보안이 강한 데는 지문이나 정맥 이런 거를 이제 추가적으로 검사해 가지고 투팩트라고 하는데 이제 그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도 보면 실제로 다 프로그램을 하나 이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런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 파 제가 맥이라서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코드 사인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프로그램은 이제 누가 만들었고 이런 정보가 이제 여기 들어있게 됩니다. 이거는 실행 파일이 아니라서 안 나오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만든 사람의 정보를 이제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요. 그걸 이제 코드 사인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거는 해킹을 당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이거 전부 다 암호화된 인증서를 써가지고 이제 코드 사이닝을 다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모든 보안 프로그램에서 이건 MS에서 만들었으니까 보안적인 취약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더라도 악성 행위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봐주게 돼요. 차단을 안 하게 되죠. MS에서 만들었으니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죠. 근데 해커가 이거를 이제 악용해서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다가 정상적인 합법적으로 파는 회사의 코드 사이닝을 훔쳐가지고 그걸 자기가 만든 프로그램에 집어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실행할 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 굉장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회사에서 코드 사이닝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보안 솔루션에서 이걸 이제 차단 안 하고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코드 사이닝 해킹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전하다 이렇게 판단됐는데 이 사건 이후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코드 사이닝도 위조가 될 수 있고 변조가 될 수 있다. 전자인증서라고 해서 인증서 기반으로 동작하지만 이것도 그 인증서의 취약점을 통해 가지고 해킹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안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7월에는 인터파크가 이제 해킹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있었고요. 2019년 이전에 이제 사이버 테러 공격 유형을 보게 되면 이제 북한발 위협이 있었을 때 북한이 이런 공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보시면 핵실험하고 나서 국제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코너에 몰리게 되니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DDoS 공격으로 국내 사이트들을 마비시키고 이런 것들을 공격을 해서
이런 기사들을 이제 묻어버리려고 이제 시도를 많이 했었죠. 그 잘 아시는 뭐 천안함 피격이라든가 연평도 포격 같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도 이런 사건을 이제 묻기 위해서 한국에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건을 묻기 위해서 3.4.5 이제 DDoS 공격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정부 기관의 이제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DDoS 공격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농협 해킹을 해가지고 그때 실제로 일주일인가 이제 농협에서 돈을 못 뽑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희석시키는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항상 북한발 위협이 있게 되면 북한에서 해킹을 해서 이걸 이제 물타기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관심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사태가 함께 이제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킹의 양상이 예전에는 최초에 나왔을 때는 어떤 금전적인 목적을 하지 않고 뭐 금전적인 목적을 목표로 하지 않고 자기의 해킹 실력을 알리기 위한 그런 이제 시작을 했다가 점점 개인 정보라든가 회사 내에 있는 뭐 개발 서류라든가 아니면 뭔가 연구 데이터, 돈이 되는 정보로 이제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를 훔쳐가지고 자기가 이제 뭐 비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 시도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랜섬웨어가 이제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암호화시키고 이제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요. 해킹으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현재는 이제 미국이고 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데가 굉장히 이제 해킹을 잘하는데 보시면 뭐 재밌는 게 미국에서는 핵 잠수함 같은 걸 이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그런 똑같은 걸 만들려면 아무리 빨라도 30년, 40년이 걸리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개발하려면. 근데 최근에 보면 중국에서 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순수한 목적으로 이걸 개발했다기보다는 대부분 정설로 미국에 있는 이러한 그 잠수함이나 이런 걸 만드는 기관을 공격 해킹을 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훔쳐가지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복사해서 만들었다. 뭐 이런 설이 이제 굉장히 유력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 2019년에는 이제 관련된 해킹이 이제 매월별로 굉장히 많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2019년 이후에 보시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가 이제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보시면 크롭 랜섬웨어가 이제 AD를 이용해서 크롭 랜섬웨어가 이제 출시가 됐고요. 랜섬 그 AD 기반이 최근에 많이 이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게 AD는 아시는 것처럼 액티브 디렉토리고 사용자 인증에 대한 정보를 모두 담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AD의 관리자 권한이 있게 되면 AD 서버에는 모든 사용자 정보가 들어있고 모든 PC가 이 AD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 조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AD의 관리자 권한이 있다고 하면 그 권한으로 AD에 조인된 모든 PC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어요. PC를 끌 수도 있고 킬 수도 있고 거기 있는 파일을 가져올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AD의 관리자 권한을 굉장히 타겟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모든 해킹의 기술은.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취직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모든 기업에서 계정 정보를 저장하는 관리 서버로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AD가 많이 보편화가 됐고요. 예전 같으면 그 교육장애인 의 PC 같은 경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넣고 걔들은 계정을 그 PC에 만들어 가지고 쓰시잖아요. 근데 AD가 도입되게 되면 그런 게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그 중앙에서 계정을 만들고 AD의 PC가 이제 조인이 되게 되면 그 PC에는 내가 관리자가 부여한 아이디와 계정을 넣어야지만 그 PC에 로그인을 하게 돼요. 개인이 만든 계정으로 이제 그걸 넣을 수가 없도록 이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해커들이 이 AD 계정을 관리자 계정을 획득해서 랜섬웨어를 한 번에 뭐 수천 대 AD에 조인된 전체 PC로 내린다거나 이런 게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 기반으로 이제 해킹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타격을 주게 되겠죠. 예전 같으면 PC 한두 대 어렵게 그냥 이렇게 메일 보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암호화 시키더라도 PC 피해가 한두 대밖에 안 가게 되는데 내가 AD 관리자 권한을 획득해서 공격을 하게 되면 AD를 통해서 모든 PC로 그 파일을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악성 코드 파일을 전송해 내리고 한 번에 실행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AD에 조인된 PC가 우리 회사에 10,000대가 있는데 7,000대가 AD에 조인돼 있다고 하면 7,000대 랜섬을 한 번에 내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AD가 그 굉장히 관리도 편하게 하고 효과적인 반면에 보안적으로 굉장히 최근에 가장 큰 취약점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가상화폐 탈취되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메인보드가 해킹 당해가지고 메인보드 관련된 이제 설계 데이터가 유출되면서
이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취약점뿐만이 아니라 하드웨어적인 것으로도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이제 경각심을 일으켰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2019년에는 이제 샤오미의 내장 앱이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샤오미가 이제 개발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제 샤오미 핸드폰을 쓰는 핸드폰이나 샤오미의 이제 기계를 쓰는 모든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앱이 있거든요. 뭐 삼성 같은 삼성이나 애플의 핸드폰을 사시면 그 안에 굉장히 많은 앱이 들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취약점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공격을 저희가 이제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합니다.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서 어떤 식으로 공격하냐면 내가 일일이 어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LG전자를 공격해야 되겠다 하면은 LG전자의 직원의 PC를 찾아야 되거든요. 공격에 성공할 때까지 찾고 나서 그 PC LG전자에 근무하는 직원의 PC라고 확인이 되면 거기다 악성 코드를 넣은 다음에 거기서 회사를 이제 공격해서 들어가서 LG전자의 내부 데이터를 훔쳐오는 거죠. 그럼 LG전자의 직원이 쓰는 PC를 찾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거든요. 해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엄청 써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샤오미 내장 앱에다가 취약점을 내가 만약에 해커가 딱 집어넣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샤오미를 쓰는 모든 사람의 핸드폰이나 샤오미 기기에 취약점이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해커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해킹 툴에 딱 보게 되면 샤오미를 쓰는 100만 명 유저의 그 취약점 정보를 통해 가지고 거의 정보를 다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럼 굳이 예전처럼 어떤 특정 기업을 목표로 해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을 찾은 다음에 해킹을 시도할 필요 없이 샤오미에서 그냥 수십만 대 딱 감염시켜 놓고 거기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 사람이 어디에 근무하는지. 역으로 공격이 쉬워지게 됩니다. 이런 공격을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공격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사용자가 이메일을 보내서 사용자가 클릭해서 감염시키는 게 아니라 샤오미의 개발 부서를 해킹을 해서 거기에다가 악성 코드를 넣어야 되니까 해킹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해킹에 성공했을 때는 그 효과는 엄청난 거죠. 그 제조자에서 쓰는 모든 앱에 이 취약점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 굉장히 큰 보안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도 이니텍 같은데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니텍이 이제 그 인증서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굉장히 많은 금융기관에서 그 이니텍 제품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를 공격하게 되면 그 이니텍 인증서 그 이니텍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모든 PC에 공격이 가능해지니까 해커들은 앞으로 지금처럼은 개인을 목표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제조사를 공격을 해서 제조사의 프로그램에 취약점을 같이 내려가지고 공격을 하게 되면 안내 같은 경우 국내 안철수 연구소 백신 같은 경우 국내 엄청나게 많이 몇 천만 대에 깔려 있거든요. 거기에 취약점을 넣는 걸 만약에 성공한다고 하면 그 수천만 대의 PC를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플라이 체인은 굉장히 효과가 좋다. 그래서 많은 해커들이 최근에 서플라이 체인 공격을 많이 하고 있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제조사들이 보안을 이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개인정보 뭐 유출된 거는 워낙 많아가지고 뭐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대부분 이런 정보를 유출하게 되면 이제 중국 해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해커가 이런 정보를 유출한 다음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크웹에 이제 팔게 돼요. 근데 그런 정보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잘 아시는 보이스 피싱 업체로 넘어가게 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갑자기 전화 왔는데 처음 보는 번호인데 나를 아는 것처럼 통화를 하는 거죠. 그게 왜 가능하냐면 이런 홈쇼핑이나 아니면 저런 쇼핑 업체에서 이 해킹을 한 다음에 고객 정보가 이름, 전화번호, 주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그럼 그거 가지고 보이스 피싱 업체가 이런 정보가 있다면 이 사람하고 친한 것처럼 유도할 수 있고 경찰관이나 검찰을 사칭할 때도 너 지금 어디 살고 주소가 어디 살고 직업이 뭔지 이런 게 거기에 있어 내가 쓰는 홈쇼핑에 있었다면 그런 정보를 유충을 통해서 사람을 더 굉장히 쉽게 믿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해킹을 해서 뭐 개당 1원 뭐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크웹에 가보게 되면. 그러면 홈쇼핑 업체 같은 경우는 해킹하게 되면 뭐 데이터가 몇 천만 건 있으니까 1원만 받더라도 몇 천만 원을 받는 거고 10원을 받으면 4억, 5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커들이 이걸 돈벌이를 목적으로 최근에 이제 국내 이런 쇼핑몰이라든가 카드사를 해킹해서 이런 개인정보를 이제 외부로 유출을 하고 있고요. 이것들이 다 다크웹을 통해서
보이스피싱 업체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국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증거사나 홈페이지 중에 크롬 랜섬웨어 감염이 됐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겐드크랩이라든가 뭐 이런 랜섬웨어, 소디노킵이라든가 이런 랜섬웨어들 이런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해킹은 더 이상 PC에만 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 펌프 이런 데를 해킹해 가지고 인슐린 펌프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커들이 이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보가 있으면 해킹할 때 굉장히 유용하겠죠. 제가 당뇨에 걸려서 인슐린 펌프를 했다면 당뇨 관련된 정보를 이메일로 보내거나 이러면 당연히 저는 더 관심 있게 보게 되거든요. 그 사람들은 당뇨가 있고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애완동물 같은 경우 이런 데도 이제 취약점을 넣어가지고 이 기기를 쓰는 사람들의 정보를 이제 정보를 이제 수집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애완동물 취급기에 카메라가 달려 있다면 뭐 혼자 강아지를 키우니까 강아지가 이제 내가 회사에 갔을 때 강아지가 뭐 하는지 보기 위해서 애완동물 취급기에 카메라를 걸어 놓는다면 해커가 들어와서 이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 카메라를 켜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 다 찍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협박하게 되면 굉장히 치명적이겠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더 이상 해킹이 PC나 서버라든가 IT 기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최근에는 뭐 자동차라든가 뭐 대부분의 장비에 이제 반도체 기반의 컴퓨터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해킹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랜섬웨어들은 여기 이름 있는 크롭이라든가 이런 랜섬웨어들은 블루크랩이라든가 이런 랜섬웨어들은 개인이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어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킹 그룹이라고 하거든요. 클럽이라는 해킹 그룹에서 사업을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큰 사람들을 개발자들을 모아서 하나의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그래서 그런 특징을 따서 이런 보안 전문가들이 크롭이다, 뭐 랜섬웨어다, 아니, 크롭이다, 락비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해킹 그룹의 이름을 짓고 있고요. 최근에 재밌는 거는 이 해킹 그룹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크롭에서 이제 5년 일하다가 락빗이라든가 다른 해킹 그룹으로 이제 넘어가게 돼요. 그럼 이 사람 머릿속에는 크롭을 개발했을 때 썼던 그 해킹 기술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다른 해킹 그룹에서 그걸 또 쓰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해킹 그룹 사이에서도 점점 특징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람들도 회사 옮기듯이 옮겨 다니면서 그룹 간의 그 해킹 기술이라든가 암호화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공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킹 랜섬웨어가 점점 이렇게 강력해지고 있고요. 작년인가 그 해킹 그룹의 우두머리를 이제 미국 수사기관에서 한번 체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해킹 그룹 이런 그 랜섬웨어 해킹 그룹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검거한 사례는 거의 한 건, 제가 알기로 한 건밖에 없거든요. 그 정도로 잡기도 어렵고 피해를 일으켰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요거는 2021년에 이제 그 기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대 취약한 정보를 선별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시는 것처럼 랜섬웨어의 확산과 피해 규모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적형 공격 랜섬웨어죠. 랜섬웨어는 무조건 가장 큰 보안 위협으로 현재 대두가 되고 있고요. 이 랜섬웨어를 감염시킬 때 뭘 많이 이용하게 되죠? 보시는 것처럼 그 악성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최근에 이제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되고 이메일을 여시기 전에는 반드시 송신자를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네이버닷컴인데 뭐 네이버 1.com이라든가 네이버가 NA인데 NO로 돼 있다거나 해커들은 이렇게 속여가지고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네이버닷컴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네이버닷컴에서 보냈다고 100%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메일 같은 경우는 송신자를 체크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제 이름으로 메일을 보내게 되면 보낸 사람은 신의 성실에 의해서 내가 보냈다고 그냥 그 보낸 사람에다 제 이름을 넣고 그 메일을 보내면 목적지를 찾아서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낸 사람은 제가 안 보내더라도 얼마든지 제 이름으로 해서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지금은 이제 보안이 많이 설정이 돼가지고 제 이름으로 이제 보내면은 이제 안 가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한 메일 송신 툴로 해가지고 보낸 사람은 누구라고 하더라도 그냥 다 갔습니다, 메일이. 근데 최근에는 이런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메일 서버에서 통신자를 검토하는 기능이 이제 들어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메일을 보내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메일 서버 자체를 구축하게 되면 내가 얼마든지 원하는 내 이름대로 메일 통신자를 변경해서 보내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메일은 절대 네이버닷컴이나 정상적인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해서 믿고 클릭해서 열면 안 됩니다. 메일은 누구든지 변조해서 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우편 같은 경우는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편을 받았을 때 이게 보낸 사람이 신한 카드로 되어 있지만 그 신한 카드에서 온 게 맞을까요? 그거 그냥 봉투 우리도 그냥 사가지고 신한 카드에서 맞는 것처럼 프린트해서 거기서 보내면 그냥 신한 카드에서 온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신한 카드가 보낸 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등기 우편이라고 있죠. 등기 우편은 보내기 전에 내가 우체국에 가서 내 신분증을 제시하고 내가 누가 맞다. 그럼 컨펌된 상태에서 보낸 사람으로 나로 돼서 이제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런 이메일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등기 우편처럼 메일을 보내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검증하는 절차를 넣자. 이런 연구가 있었고 이제 시도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됐던 이유는 그렇게 하려면 이제 돈이 많이 들겠죠. 서버 쪽에 인증 시스템도 넣어야 되고 또 사용자가 굉장히 불편해지게 됩니다. 예전 지금 같은 경우 메일을 보내실 때 나를 검증하는 절차가 없으니까 메일을 쓴다면 그냥 샌드문으로 바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은 거기다가 이제 뭐 검증 절차를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가 이제 시도는 있었으나 제대로 이제 안정화가 안 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대 이후 보게 되면 어느 리포트를 보더라도 이제 랜섬웨어가 가장 큰 위협으로 이제 랜섬웨어가 가장 큰 위협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리고 DDoS를 공격을 통해 가지고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제 다크웹 유출 정보를 통한 2차 공격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돈을 안 주게 되면 그 정보를 다크웹에 뿌려가지고 그 정보가 다크웹은 누구나 들어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로 간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현대차인데 현대차에서 고객 리스트를 다 뽑았어요. 훔쳤어요, 해커가. 훔쳐서 현대차 협박하는 거죠. 나한테 너희 국내 기업에 뭐 2천만 명의 정보가 있다. 돈 달아. 근데 돈을 안 주고 거부하게 되면 그 현대차의 고객 정보를 다크웹에 뿌리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제 기아차라든가 다른 회사, 다른 자동차 회사에서 그 정보를 가져가게 되면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겠죠. 물론 불법이지만 그 정보를 가지고 현대차 고객을 대상으로 뭐 현대차에 문제점을 보낸다거나 이런 현대차가 이슈가 있으니까 빨리 바꿔야 된다거나 이런 정보를 준다거나 아니면 현대차 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뭐 프로모션을 만들어 가지고 고객을 유도했을 때 굉장히 더 효과가 크겠죠. 그 사람들이 현대차가 나한테 있으니까 있고 그걸 현대차를 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뭐 100만 원이나 200만 원의 디스카운트 줄 테니까 우리 차를 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업 활동을 전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다크웹에 보면은 이런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2차 공격을 받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2011년에는 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컬로니얼 파이프 사인이라고 해서 다크 사이트라고는 해킹 그룹에서 랜섬웨어를 감염을 시켰고요. 미국 전체 석유 공급량의 한 55%를 담당하는 미국 최대 정유사입니다. 거의 뭐 10,000km 가까운데 송유관을 이제 가지고 매설을 해가지고 미국 그 거의 동부 쪽의 모든 주유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기름을 받고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여기가 이제 마비돼서 송유관을 다 폐쇄시켰습니다. 해킹 그룹에서. 랜섬웨어로 다 모든 시스템을 암호화시키고 송유관이 제대로 동작 안 한 거죠. 해커가 엄청난 몇천억의 돈을 요구했는데 콜로니얼 파이프 사장이 공식으로 인정을 했죠. 우리는 돈을 주고 해결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있으니까 해커들은 점점 이제 해킹이 돈이 되니까 몇천억을 쉽게 벌 수 있으니까 점점 해킹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해 5월에 이제 원자력 연구소가 이제 12일 동안이나 노출이 됐었고 북한 해킹에 실제로 해킹을 당했는데 뭐 어떤 저가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이 안 됩니다. 다 가져갔는지 어느 부분에 갔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안이 그 정도로 이제 무방비였던 거죠. 그리고 카이라고 이제 아시는 것처럼 국내 이제 그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죠.
국책기관이고 여기도 이제 해킹을 당해서 설계도가 유출된 거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문지상에는 많이 이제 보도가 안 되는데 랜섬웨어가 감염돼 가지고 출산 과정에서 영화가 실제로 사람이 사망한다거나 이런 사건도 실제로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동 쪽에서는 이스라엘이랑 이제 이란이 굉장히 이스라엘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은데 기반 시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서로 이제 공격하는 이제 사이버전이 발발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실제로 그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사이버상에서 이런 징후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예전에는 탱크나 뭐 미사일로 전쟁을 했지만 최근에는 이제 IT 관련된 시설을 마비시키고 인프라를 마비시키고 그 정보전을 먼저 이제 사이버전을 먼저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이제 공격 유형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는 때 아파트 단지 월패드라고 해서 벽에 보면 이렇게 사람들 왔을 때 초인종 누르면 이제 뜨는 패드가 있거든요. 여기에 월패드가 있는데 월패드에 이제 정보가 유출이 돼가지고 이 아파트의 명단하고 이 영상이 이제 다크웹에 올라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근데 굉장히 정말 어떻게 보면 좀 한심한 건데 실제 이 패스워드가 1, 2, 3, 4 뭐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나 이제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건설을 하는 분들은 IT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 장비를 사게 되면 제조사에서 대부분 패스워드를 1, 2, 3, 4나 뭐 얻으면 이렇게 쉽게 설정을 해놓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설치하고 나서는 당연히 패스워드를 복잡하게 바꿔야 되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월패드를 통해서 이제 보안 정보가 유출된 거로 보실 수 있고요. 그 북한에는 최근에 뉴스에 이제 나오는 것처럼 많이 이제 해킹 조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까지 김숙희라고 해서 이 해킹 조직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북한 내에 이제 이런 IT 기술상에서 인터넷상에서 뭐 탈북자라든가 이런 사람들 정치인들을 이제 감시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수원 직원 대상으로 스피어 피싱이라고 해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발송한 사례가 있었고요. 실제로 향후에 한손에 해킹당한 다음에 들어가 봤더니 PC 8대에서 악성 코드를 저희가 그때 그 조사하신 분들이 확인을 했고 5대는 하드디스크를 초기화시키면서 해커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훔치고 나서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디스크를 전부 다 이제 초기화시키는 거죠. 추적을 못하도록 누가 했는지. 뭐 이런 사건도 있었고 스피어 피싱은 이제 스피어는 창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싱은 낚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떤 사람을 이제 어떤 기관을 공격할 때 메일을 막 수십만 명한테 보내가지고 무조건 그 중에 몇 명이 걸려라 이런 식으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창이니까 창으로 찍듯이 타겟을 딱 해가지고 거기만 탁탁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수원을 내가 해킹 대상으로 했다면 한수원 직원들한테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냐? 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이걸 해커들이 계속 찾아가지고 물론 사람이 직접 찾는 게 아니라 매크로를 통해 가지고 한성원 관련된 글이라든가 한성원 관련된 사진이 있는 계정을 이제 찾은 다음에 그쪽 사람들의 그 계정을 쓰는 사람의 이메일을 확인해서 공격을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이것도 이제 북한 해킹 그룹으로 이제 추정되고 있고요. 2022년부터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APT37 여기도 이제 북한의 해킹 그룹으로 보고 있고 요 이름들은 대부분 이제 보안회사에서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 해킹 그룹의 특징을 따서 이렇게 짓게 되고요. 대부분 해커들은 해킹한 다음에 해킹 코드에 이거 자기가 했다는 걸 남기기 위해서 그 소스 코드나 이런 데다가 뭐 이름을 넣게 됩니다. 뭐 김숙희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보고 이제 보안회사에서 해킹 그룹의 이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리고 APT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드밴스드 퍼시스턴트 트렛이죠. 그러니까 고도화되고 지속적인 공격을 하는 이런 해킹 그룹이라고 해서 그걸 37번째 발견된 해킹 그룹이라고 해서 APT37이라고 이제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한국 정부나 군사시설 이런 데를 해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APT38 같은 경우는 웨어버리 목적으로
어, 각 은행에서 그 은행들을 공격해서 수십억 달러를 이제 훔쳐낸 걸로 이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해킹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 있어서 북한의 가장 큰 외화벌이 수단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해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라자루스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자루스라는 해킹 그룹이 있었고 국내 관련된 DDoS 공격이라든가 이거 2014년에 이제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했었죠. 이때 왜 이거 해킹을 했냐면 그 소니 픽처스에서 김정은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었거든요. 김정은 관련된 영화를. 그 영화를 만들자마자 만들어서 이제 출시를 개봉을 하려고 했을 때 이 라자루스에서 여기 해킹으로 소니 픽처스를 해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라든가 국내 이제 주요 기관들을 해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워너크라이 나중에 한번 제가 요거 보여드릴 건데 데모를 워너크라이 이 해킹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를 이 라자루스에서 만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크 서울이라고 해서 2013년에 서울에 위치하는 굉장히 많은 국가기관이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동시에. 그래서 이 사건을 보안업체에서 다크 서울이라고 했거든요. 서울이 약간 이제 어두워졌다고 해서 이런 다크 서울 공격을 주도했던 해킹 그룹이 이제 라자루스입니다. 그리고 뭐 히든 코브라라든가 뭐 블루로프라든가 안다리에르라든가 이런 해킹 그룹에서 이제 금융사라든가 이런 돈을 목적으로 해킹을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한번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 밑에 북한에서 가장 큰 권력기관이 경찰총국인데 경찰총국 3국에 이제 사이버 사령부가 위치해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해킹 그룹이라든가 국방 자료를 해킹하는 기술,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그 분과를 다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커들은 북한에서 인터넷이나 워낙 이제 낙후돼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중국에서 많이 해킹을 하고 있죠. 중국에 나와서 국가기관, 한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 이런 데를 해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자정국이라는 데서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개발해서 공급을 하면서 경찰총국과 협력해서 해킹 그룹들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APT 37, 38 이런데 이런 해킹 그룹 해커들이 대부분 이제 북한에 소속된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문지상에 이제 확인된 거는 그 정예요원이 실제로 해킹을 굉장히 잘하는 정예요원들이 2018년 기준으로 한 7천 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역으로 이제 미국이라든가 한국 정부기관에서 이 정보를 확보한 거죠. 역으로 이제 북한 해킹하거나 북한이 해킹이 추정하는 그런 데 가서 나중에 이제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정보를 확인해 봤더니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정보들을 이렇게 확인한 이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킹이 이제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문서를 이렇게 보내게 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해커가 이제 보냈던 문서입니다. 문서를 봤더니 어, 한글 문서였고요. 한글 문서에 실제로 이제 취약점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걸 보낸 거죠. 그럼 이 한글로 이걸 열었을 때 그 PC가 그 한글이 패치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 취약점이 돌면서 그 악성 코드가 PC에 설치가 되게 되는데 여기에 마지막으로 저장한 사람은 KKC라고 돼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커들은 대부분 자기의 이름이나 이런 것들을 이 소스 코드에 넣게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셈블리로 됐는데 여기도 봤더니 KKC라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넣어놓은 겁니다. 자기를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근데 KKC가 누군지 정보기관에서 추적하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북한에 있는 김국철이라는 애가 이제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존재하고 거기 봤더니 KKC라는 애가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얘라고 확정할 수는 없지만 누가 보더라도 얘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해커들이나 이런 정보들 이제 우리나라 정부나 미국 정부에도 계속 추적해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들 한번 제가 보시라고 한번 캡처를 해 넣어봤습니다. 그 북한이 이제 해킹을 할 때 메일을 보낼 때 여기 있는 것처럼 통일부의 사무관인 것처럼 해가지고 메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누가 보더라도 보낸 사람은 하나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건 이 기관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메일이 실제로 하나센터에 왔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보낸 사람은 얼마든지 위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보시면 여기다가 저는 뭐 통일부 사무관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놓고 이 워드 문서를 참조해서 이제 보내게 되는 거죠. 이거를 만약에 받았다면, 받은 기관이라면 통일부 사무관이 보냈으니까 당연히 진짜 이메일이라고 생각하게 되고요. 이걸 클릭해서 열어보게 됩니다. 열었을 때 이렇게 이제 문서가 열리게 되는데, 이 문서를 열자마자 이 워드가 취약점 패치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취약점이 패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상으로 아무 이상이 없지만, 취약점 패치가 안 된 PC를 통해서 이 문서를 열게 되면 매크로라는 데 이제 악성 코드가 숨겨져 있고, 그 매크로가 실행이 되면서 이런 악성 코드가 PC에 실행이 되게 되고, 사용자는 모르지만 그 백단에서 돌아가면서 PC에서 이제 악성 행위를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교육도 많이 하고 계도를 많이 해서 이제 이런 일이 많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누가 보더라도 이거 사무관이 보냈고 당연히 아무 의심을 안 하고 열어보게 되겠죠. 모든 문서가 누가 보더라도 사무관이 보낸 것처럼 이제 되어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대표인 이해찬 씨가 보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걸 열었을 때 해킹 당한지도 모르고 PC를 계속 쓰게 되는 거죠. 그럼 해커는 그 PC를 자각하게 되고 그 PC에 침투해 들어와서 내부에 있는 다른 중요 시스템으로 이동을 해가면서 정보를 훔쳐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관에서는 이제 이런 북한 해커들의 정보를 신상을 굉장히 많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인터폴이나 이런 데 FBI에서 이제 지명수배를 한 이런 사례도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일이나 이런 정보를 추적해서 이제 누군지 이렇게 추적해 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 1시간 됐으니까 쉬었다가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쉬기 전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질문이나? 네, 없으시면 쉬었다가 5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들게 해킹 그룹에서 이걸 막 찾아가지고 해킹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악성 이메일을 전 세계 1,000만 명한테 보내고 그중에 클릭한 사람에서 걸리면 또 해킹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엄청난 노력이 소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서비스 모델처럼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회사에 다니는데 회사에 불만이 많아요. 근데 그 웹사이트에 딱 가서 봤더니 랜섬웨어 우리가 랜섬웨어 코드 제공해 줄 테니까 너가 그 너네 회사 그 랜섬웨어 가져가서 너네 회사 서버들 암호화 시켜라. 그럼 우리가 너네 회사한테 요구해가지고 돈을 벌게 해주겠다. 그래서 뭐 100억 받으면 너 10억 주고 내가 90억 먹을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이렇게 최근에 랜섬웨어가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에 불만이 많고 퇴사할 생각이었는데 그 랜섬웨어 받아가지고 그걸 암호화 시키는 거죠. 서버에 깔은 다음에 암호화를 시키겠죠. 그럼 그다음부터는 이제 암호화된 상태는 회사가 서버가 암호화되니까 일을 못 하거든요. 그럼 그 암호화된 서버에 가면 어디로 메일을 보내라 이런 게 이제 적혀 있습니다. 메일을 보내면 그 해커가 우리가 암호화 시킨 게 맞고 돈을 내라. 100억을 내면 풀어주겠다. 그러면 그 100억을 이제 받게 되면 나눠 가지는 이런 모델로 하나의 서비스 모델로 이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화되고 있는 거죠. 보이스피싱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 이제 여러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여가지고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기업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랜섬웨어가 차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통계치를 보게 되면 37% 조직에서 랜섬웨어 피해를 보고 있고요. 2020년 기준으로 한 2억 5천만 원에서 2억으로 이제 급증을 하고 있고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되찾는 조직이 한 96%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4%는 실제로 돈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암호화 키를 못 받거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어떤 것까지 나왔냐면 너네가 랜섬웨어 그룹한테 바로 돈을 주지 마라. 그 중간에 이제 중개업을 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돈을 줘라. 그럼 우리가 그걸 돈을 갖고 있다가 키를 그러면 해커 그룹한테 일단 2%
100억을 달라고 그랬으면 1억만 주는 1억 주면서 암호화 키를 줘봐라. 우리 검증하고 주겠다. 1억을 딱 주면 해커가 암호화 키를 딱 주면 그걸 실제로 풀어보는 거죠. 풀어봤더니 안 맞아. 야, 이거 가짜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이 키가 틀림없다는 걸 보증하는 뭐 이런 걸 서비스하는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그 해커는 두 종류가 해커는 뭐 여러 종류가 있지만 그중에 진짜 랜섬웨어 코드를 만들 수 있는 최상위 해커가 있고요. 대부분 해커들은 자기가 랜섬웨어를 만든다기보다는 이미 남이 만들어 놓은 랜섬웨어를 가져다가 그걸 가지고 암호화시키고 그 랜섬웨어를 만들 때 암호화 키를 복구하는 키를 만드는 그런 것도 다 있거든요. 설명서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진 않았지만 암호화시키고 돈을 요구하는 게 있는데 이런 해커들은 암호화 키를 주고 싶어도 자기가 암호화 키를 뭔지 몰라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공격 이후에 최소한 3주 정도는 시스템이 다운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아까 다크 사이드라고 해서 아까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국내 돈으로 환산하면 여기가 10억, 100억이니까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이제 벌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엄청난 돈을 벌고 있고요. 해킹 그룹에서. 그리고 복구 비용도 이게 100억, 이거 10억이니까 한 30억 가까운 돈이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SMN은 실제로 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커들이 이쪽에 점점 집중하고 있고요. 피해를 봤을 때 굉장히 힘들죠. 복구할 때까지 데이터가 올 때까지 기업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랜섬웨어 때문에 이제 IT 쪽은 호황 호황인 측면도 있죠. 예를 들어 같으면 예전에 백업 솔루션 이런 걸 안 샀는데 랜섬웨어 한번 걸려 보니까 데이터 다 날라가고 복구가 안 되니까 백업을 해야 되겠다. 백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백업을 뭐 솔루션을 도입한다거나 그 랜섬웨어를 방어하기 위한 랜섬웨어 솔루션을 산다거나 뭐 이런 기업들도 이제 증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업들의 랜섬웨어 피해 신고고요. 업종별 그리고 글로벌 동향 그리고 산업 구조별 어디가 랜섬웨어를 가장 많이 당하는지 보시면 되는데 가장 흥미로운 게 의료기관들이 보안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공격이 가장 많이 받고 있고 유틸리티 기간 산업 이런 데 이제 실제로 돈이 되거든요. 이런 데 공격하면 피해도 엄청나고. 그다음에 보험, 리걸, 소프트웨어 벤더. 소프트웨어 벤더가 이제 높게 증가한 이유는 앞에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해서 여기는 공격을 해서 성공하게 되면 정말 대박이죠.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에다가 취약점을 넣어가지고 뿌리게 되면 서플라이 체인 공격에 성공하면 굉장히 많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가 감염되는 감염 경로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피싱입니다. 피싱.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스피어 피싱. 아까 그 통일부 사무관이 보낸 것처럼 가짜로 해서 보내는 거죠. 그럼 백석대를 해킹 대상으로 삼았다. 그럼 어떻게 보낼까요? 백석대 총장님 이름으로 이제 보내겠죠. 보내는 사람은 백석대 총장님으로 하고 백석대에 쓰는 문서를 비슷하게 흉내내서 거기다가 뭐 백석대 알림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쭉 써가지고 보내게 되면 그 메일을 받은 백석대 학원들은 당연히 백석대 학생분이나 교직원분들은 당연히 그 메일을 열어보겠죠. 그 메일을 열어보는 순간에 첨부 파일이 있을 거고요. 그 첨부 파일을 열면 거기에 이제 취약점이 있는데 한글이나 워드, 뭐 파워포인트 이런 거로 보낸 다음에 실제로 그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IT 관련된 학과 학생들은 컴퓨터 보안을 아니까 그나마 이제 패치를 합니다. 근데 IT와 관련 없는 다른 학과분들은 패치가 뭔지도 모르는 분이 되게 많거든요. PC는 그냥 하면 알아서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계속 쓰는데 취약점 이러면 계속 거기 있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클릭했을 때 그 취약점을 통해서 PC가 장악되게 되고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가장 큰 보안 위협이 이메일이고요.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서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셜 엔지니어링, 사회공학적 기법이라고 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인스타앱이라든가 뭐 최근에 이런 다양한 앱들이 있거든요. 링크드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대부분 이제 많이 하시니까 이제 그런데
가짜 정보를 넣어놓는다거나 아니면 거기다 가짜 정보를 가짜 뭐 링크를 넣어놓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커들이 공격을 많이 하게 되죠. 백석대를 목표로 삼았는데 백석대 직원이 사용하는 페이스북 계정을 확인했고 근데 그 사람 봤더니 그 사람이 약간 뚱뚱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링크나 뭐 다이어트에 관련된 링크를 보낸다거나 링크로 연결하게 되면 물론 뭐 뚱뚱하다고 다이어트 약을 무조건 찾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걸 클릭함으로써 해당 PC에 악성 코드가 감염되게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웹사이트인데 이미 공격을 당한 웹사이트에다가 여기다 악성 코드를 넣어놓는 겁니다. 이 공격이 이제 굉장히 어, 이걸 이제 워터링홀 공격이라고 하는데 워터링홀은 뭐냐면 워터가 물이고 홀이 구멍이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솟아나는 구멍입니다. 근데 사막이 있다는 거죠. 사막이 있으면 사막에서 물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동물들이 그 물을 먹기 위해서 모여들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가 해커라서 삼성을 이제 해킹하고 싶어요. 그러면 삼성을 해킹하려면 누구 PC를 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삼성의 삼성의 안드로이드 개발자 PC를 공격 해킹을 해서 거기서 이제 소스를 가져가게 되면 가장 확실하겠죠. 누가 생각하더라도. 그럼 상식적으로 그 삼성의 핸드폰 소스 코드를 개발하는 사람들은 어느 사이트에 많이 들어갈까요? 당연히 안드로이드 관련된 개발 코드가 있는 웹사이트라거나 이런 데 들어갈 가능성이 높겠죠. 일반인보다는. 그러면 이런 그 안드로이드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웹사이트를 자기가 확인해서 거기를 미리 해킹을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악성 코드를 인젝션 시켜 놓는 거죠. 감염을 시켜서 인젝션 시켜 놓게 됩니다. 그럼 삼성의 개발자가 개발하다가 이게 잘 안 되네. 그러면 안드로이드 관련된 뭐 개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제 거기 웹사이트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 내 PC에도 취약점을 통해서 브라우저 취약점이라든가 뭐 PDF라든가 이런 취약점을 통해서 PC에 악성 코드를 감염시키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워터링홀 공격이라고 하고 있고요. 해커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많이 올 만한 곳에 미리 함정을 파놓고 취약점을 묻어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이런 형태의 이제 공격도 최근에 이제 감염 경로로 크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광고 페이지를 통한 악성 코드 삽입. 이건 뭐 설명 안 드리더라도 최근에 보게 되면 저도 그 유튜브 같은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제가 어떤 콘텐츠를 이렇게 보게 되면 유튜브가 알아가지고 제가 많이 찾아보는 콘텐츠로 그 다음으로 들어가면 자동으로 화면에 다 떠 있습니다. 그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악성 코 이런 광고 페이지에다 악성 코드를 이제 삽입해 놓는 거죠. 사용자가 많이 올 만한 곳에. 그래서 이제 감염시키고 공격하는 이런 형태로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브라우저 취약점. 이거 뭐 굉장히 오래된 취약점이고 예전부터 자바라든가 어도비 플래시 뭐 학생분들도 이거 많이 아실 거예요. 웹사이트 들어가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텍스트만 있었는데 어도비 플래시라든가 자바를 통해 가지고 다이내믹하게 홈페이지를 꾸민다거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실행되게 한다거나 이런 걸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보기는 좋고 화려한 대신 취약점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런 취약점을 이제 묻어 놓는 거죠. 그러면 프레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서버에 있지만 내가 PC를 통해서 그 서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서버에 있는 동영상이나 프레시 파일들이 제 PC에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그 취약점이 제 PC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패치가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뭐 워터링홀과 이제 비슷한 기법인데 이런 식으로 랜섬웨어 이제 감염이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파일 공유 사이트.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학생 때는 그때 막 영화나 뭐 게임 같은 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그냥 불법 공유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다운을 받는다거나 P2P 뭐 토렌토 같은 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데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검증된 사이트가 아닌 데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그냥 PC에 설치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 최소한 물론 거기서 안 받는 게 제일 좋고요.
최소한 바이러스 검사를 수행한 다음에 이상이 없는 파일이라고 검증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 PC의 정보가 술술 셀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제 메시징 앱을 통한 랜섬웨어 루트인데 요거는 그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그 애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악성 코드를 랜섬웨어를 로드 시켜가지고 이걸 이제 사용할 때 랜섬웨어가 다운되도록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일곱 번째는 이제 브루트포스 공격이라고 해서 이거는 브루트 브루트가 이제 잔인하다는 뜻이거든요. 예, 무식하다는 뜻입니다. 무식한 뜻이고 포스는 무식한 힘으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그냥 그 어떤 PC를 하나 스캔을 해가지고 PC를 찾으면 거기다 비밀번호 맞을 때까지 비밀번호를 계속 짐승처럼 무식하게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맞은 비밀번호가 나올 때까지. 근데 이게 코로나 전에는 이런 공격이 많이 없었는데 코로나가 되면서 집에 있어야 되고 비대면으로 이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나 외부에서 이제 회사 서버를 접속하는 일이 많거든요. 열어놓는다는 거죠. 근데 그 열어놓으면 나만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당연히 열어놨기 때문에 해커들도 거기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비밀번호 모르니까 패스워드 그냥 계속 넣어보는 겁니다. 이것저것 맞을 때까지. 근데 이거 당연히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크로나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패스워드를 찾는 거죠. 쉽게는 안 되지만 뭐 수천만 개의 패스워드를 하루에 보통 그 툴로 돌리게 되면 수십만 개의 패스워드를 넣어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며칠씩 돌리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패스워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차별로 암호 무차별 대입 공격을 통해 가지고 그 시스템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이런 사례도 최근에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RDP 컴프로마이즈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패스워드 리모트 데스크탑입니다.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입니다. 이건 뭐 RDP를 뭐 하는 거냐면 원격 제어라고 해서 제 PC는 집에 있지만 학교에서 제 PC를 원격으로 접속해가지고 PC를 동일하게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리모트 데스크탑 프로토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사용할 때 패스워드 무작위로 넣어가지고 하는 이런 공격이 증가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메일 피싱, 소프트웨어 취약점, 그 나머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이즈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랜섬웨어가 멈추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이런 악성 코드들이 계속 랜섬웨어뿐만이 아니라 이런 악성 코드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소프트웨어 취약점입니다. 매년 취약점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이 그 취약점을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생각하지 못하던 취약점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한두 번 나오면 계속 이제 패치는 되지만 새로운 게 계속 나오는 거죠. 버전업을 한다거나 할 때마다 하드웨어 구조나 소프트웨어 구조가 이제 변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의는 아니지만 일부러 하는 건 아니지만 개발 과정을 놓치거나 미스하거나 아니면 시간에 쫓겨가지고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뭐 특정 로직을 뺀다거나 이런 과정에서 취약점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취약점이 없는 소프트웨어는 개발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취약점이 계속 쏟아져 나오기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경격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기 솔라윈지 같은 경우는 솔라윈지는 이거는 아마 잘 모르실 건데 이제 미국에서 많이 쓰는 툴입니다. 툴이고 이걸 통해서 PC나 서버를 관리하는 툴인데 미국이 그 정부기관에 많이 도입되어 있습니다. 뭐 국방부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전체 뭐 주정부라든가 미국 뭐 CIA라든가 FBI 같은 미국의 정부기관 아니면 교육기관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솔라인지의 이제 이 취약점을 이용해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겁니다. 이거로 인해서 공격이 점점 이제 고도화되고 정교화되면서 막기가 점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랜섬웨어를 통해서 더 큰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많은 보안 솔루션에서 이걸 제대로 탐지 못하고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커들은 쉽게 공격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세 번째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위험보다 보상이 크다는 거죠. 아까 이제 컬로니얼 파이프라인사 천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주고 키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1,000억을 벌 수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걸리더라도 이거 제가 알기로는 그냥 뭐 미국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처벌도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뭐 몇십 년 감옥을 간다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보상이 너무 크다는 거죠. 위협에 비해서. 걸리더라도 잡기도 너무 어렵지만 잡았다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보상이 크기 때문에 이걸 이제 많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 가상화폐가 이것도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돈을 받으면 은행을 통해서 돈을 받으면 누군지 확인하고 금방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상화폐는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추적이 안 됩니다. 가상화폐는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누가 누구한테 돈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가상화폐는 일부러 그걸 하려고 설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지불 수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들은 대부분 가상화폐로 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로 돈을 보내게 되면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고 누가 받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걸릴 위험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그 뭐 어떤 국가기관이었는데 건강보험공단인가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 직원이 돈을 몇백억 횡령한 다음에 필리핀에서 잡혔거든요. 다 보니까 나중에 전부 다 가상화폐에 넣어놨습니다. 자기 쓸 것만 빼고. 가상화폐는 그 본인이 내가 돈을 맡겼다는 걸 증명을 안 해요. 돈을 가상화폐에 넣을 때 그냥 그 지갑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이버 월릿이라고 하는데 월릿에 돈을 넣게 되는데 거기에 월릿을 만들 때 암호화 키가 있습니다. 숫자로 된 키인데 그게 열 몇 가지 숫자로 이렇게 조합돼서 그 키를 만들게 되거든요. 딱 만들어서 돈을 넣어놓게 되면 그 키를 모르면은 못 찾아요. 그 돈을 절대로 누군지가 모르고 이거 내가 넣어놓은 거 확실해. 내가 나한테 줘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그 키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다 넣어놓으면은 추적이 안 되고 수사기관에서도 범인을 잡았다 하더라도 나 그냥 교도에서도 몇 년 살다 나올래 이러면은 방법이 없는 돈의 회수가 이제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가 뭐 기술 자체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지만 이런 데 악용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전통적인 엔타이바이러스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돈 없는 기업들은 돈이 없거나 투자가 적은 기업들은 최신의 이런 악성 코드를 막기 위한 다양한 솔루션이 많이 출시되어 있지만 이거를 도입해서 구성해서 보완을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그냥 이렇게만 해 이런 식으로 그냥 무료 제품이라든가 사실 기업에서는 무료가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프리웨어라고 남아 있는 것들은 기업에서 최근에는 이제 프리웨어도 있거든요. 최근에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개인한테는 무료고 기업에는 돈을 받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엔터바이러스 업체 같은 경우는 무료로 파는 경우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신 이제 걔네들은 어떻게 돈을 받냐면 무료로 주고 어떤 기술적인 문제는 안 되는 게 있을 때 기술 지원료를 이제 받게 되죠. 근데 우리는 기술 지원 안 받을래. 안 받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쓸게. 이러면 그냥 무상으로 써도 됩니다. 근데 그런 제품을 쓰는 데가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그럼 여전히 뭐 취약하고 문제가 그런 제품으로는 막을 수 있는 한계가 있겠죠. 당연히 제품이 안 좋으니까 무료로 주는 거고요. 이런 걸 썼을 때는 이제 공급망 공격, 서플라이 체인, 영어로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데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나 이런 거 막을 수가 없겠죠. 그리고 파일리스. 최근에 악성 코드는 재밌는 건 파일이 없어요. 제가 USB나 예전 같으면 다운로드를 받은 그 파일로부터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됐는데 최근에는 파일이 없습니다. 그냥 메모리상에만 존재합니다. 그런 악성 코드 이런 걸 이제 파일리스 악성 코드라고 하는데 이런 악성 코드가 있고 익스플로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이런 오래된 방식의 엔티바이러스는 절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크웹 포럼에 가게 되면 우회 기술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커가 어느 정도 수준만 되면 쉽게 우회해서 공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보안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이제 해야 되는 반드시 보안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기업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공격 자체는 클라우드가 아닌 PC에도 돌아간다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악성 코드가 감염이 되게 되면 그 랜섬웨어 감염되게 되면 그 랜섬웨어 보통 랜섬웨어 걸려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랜섬웨어 감염되게 되면 전체 디스크 암호화하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대부분 뭐 2, 30초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랜섬웨어 걸린 거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조치해야지. 이미
한 2, 3주 지나면 전부 다 파일 암호화되기 때문에 복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 걸렸을 때 분석 이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실제 공격은 기기 자체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초, 최근에 나온 것들은 2, 30초도 안 걸립니다. 몇 초 안에 암호화다 시키는 악성 코드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공격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암호화 돼버리면 복구가 안 되기 때문에 키가 없으면 분석이 백업밖에 이제 백업번이 없는 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암호화가 되다 보니까 랜섬웨어가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막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손쉽기 때문에 랜섬웨어가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랜섬웨어를 이제 대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제 정부 기관에 있는 걸 제가 한번 뽑아봤고요. 정부 기관에서도 이 랜섬웨어 피해 중요성을 알고 관련된 강화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발표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악성 코드 관련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고요. 어, 혹시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질문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한 20분 정도 남았는데 이 시간 동안은 제가 콘솔에서 그 그룹 정책 관련된 설명을 좀 말씀드리고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보안 솔루션 관련된 기능 어떤 보안 솔루션이 왜 나왔고 그럼 EDR이라는 제품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EDR에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EDR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능이라든가 EDR 관련된 걸 한 달 동안 이제 4월 동안 말씀드릴 거고요. 5월 달에 가게 되면 그 제가 알려드린 EDR 기능을 통해 가지고 악성 코드를 실행하고 어떻게 탐지하는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센트럴이 있고 이제 정책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지 하나고 앞에 요거 여기가 글로벌 여기 들어가면 여기가 사이트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내려 사이트에는 이제 천안 뭐 이런 식으로 세 군데 사이트가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그룹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차이점을 이해를 하셨을 거고 정책도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백석대 정책을 누르게 되면 백석대 밑에 있는 모든 PC에 적용을 다 받게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하실 때는 여기다 하시면 안 되고 천안 밑에다가 교육장에다가 뭐 하나 만드세요. 자기 이름으로 뭐 학생분들 이름으로 이렇게 하나 그룹을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가 이름을 만드시고 여기다가 PC를 옮겨놓고 여기서 이제 설정을 변경하면 그 그룹 안에 들어있는 PC에만 적용이 되니까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근데 여기다가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 학생한테 다 영향을 받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게 되겠죠. 그러니까 가능하시면 천안 캠퍼스 밑에 전산교육장 밑에 여기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만드세요. 자기 이름을 여기다 전산교육장에다 만드시고 여기다 어, 예,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 밑에 요 이름을 쭉 만드시고 여기다가 이제 정책을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제 이름으로 있으니까 요거를 위에서 여기서 다운로드 받는 게 아니라 아마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들어오시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천안 캠퍼스에 있는 걸 정책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설정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변경이 안 됩니다. 여기서 체인지 컴피레이션을 누르게 되면 요 그룹에 맞는 정책을 내가 만들 수가 있게 돼요. 여기 이제 멜리셔스가 있고 서스피셔가 있는데 이건 무조건 차단으로 놔야 돼요.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악성이라는 겁니다. 멜리셔스. 근데 서스피셔스는 악성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의심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프로텍트로 놓는 게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사, 고객사에 가시면 우리 회사가 정말 보안이 중요하고 절대 해킹을 당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거를 서스피셔스도 프로텍트로 놓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요거는 잘못 탐지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보안이 중요하니까 그걸 감수하고 쓰겠다는 거고요. 만약에 나는 아니야. 이거 오늘 정확한 것만 잡고 이거 내가 분석한 후에 차단하겠어. 그러면 요거는 이제 디텍션으로 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엔진입니다. 차단할 수 있는 엔진이고요. 이거는 제가 다음 달에 한번 쭉쭉 하나씩 설명드릴 건데
요거 오늘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나는 문서 관련된 악성 코드는 탐지하지 않겠어 하면 요걸 딱 끄시면 문서 관련된 악성 코드는 탐지하지 않게 됩니다. 이건 당연히 다 올려놓는 게 맞겠죠. 다 올려놓으시면 되고요. 이 설명을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 다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설명을 이제 한 번씩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파일 리스트라든가 익스플로이트 이런 것들도 다 막을 수 있는 기능들이 모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별로 특정 엔진을 끌 수 있다. 끄고 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텍티드 레벨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 키라고 컬런티는 악성 코드가 탐지가 되게 되면 그 악성 코드를 킬을 시키는 겁니다. 프로세서가 돌아가고 있지만 돌아가지 못하도록 킬 시키고 컬런티를 시킨다. 컬런티라는 건 뭐냐면 격리거든요. 격리. 그러니까 그 킬만 시키고 그대로 두게 되면 걔가 또 실행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실행되지 못하도록 우리 솔루션, 저희 센티널 솔루션에서 다시 실행하지 못하도록 가둬놓는 겁니다. 이걸 이제 격리라고 표현하게 되고, 이걸 이제 컬런팅 시키게 됩니다. 그 레미디에이트와 이제 그 롤백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여기, 키라고 컬런팅에 많이 두게 되고요. 레미디에이트는 뭐냐면, 악성 코드가 돌아가면서 원래 기존에 없었는데 새로운 파일을 만든 겁니다. 이런 파일들은 악성 코드가 치료가 되게 되면 당연히 삭제가 돼야 되겠죠. 원래 없었는데 파일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걸 삭제하는 게 레미디얼 기능이고, 이제 롤백은 뭐냐면, 롤백은 원래 이 파일은 원래 우리 제 디스켓 파일이 있었어요. 근데 해커가 들어와서 암호화 시켜서 암호화가 됐습니다. 이거 원래 상태로 돌리는 걸 이제 롤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해라고 두라고 놓는 이유는 뭐냐면, 악성 코드가 걸리자마자 PC에서 바로 저희가 레미디에이션 시키고 롤백을 시켜버리면 사용자가 깜짝 놀랄 수가 있어요. 갑자기 PC가 막 동작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게 되고, 만약에 암호화가 돼 있다면 그때 저희가 수동으로 롤백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놓고 쓰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롤백을 저희가 수동으로 진행해 드리겠다, 이렇게 공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인먼트인데, 컨테인먼트는 악성 코드가 제 PC에서 탐지가 됐을 때 이걸 딱 누르게 넣어놓게 되면 그 PC는 네트워크에서 격리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악성 코드가 PC에 걸렸기 때문에 딴 데로 전파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막아주는 거죠. 컨테이너 시켜놓으면 악성 코드 우리가 킬시키고 컬런팅 시킨 다음에 이 PC가 내부로 통신이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아버려요. 다 컨테인먼트 한다고 해서 딱 막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용자가 우리가 조사해봤더니 이거 악성 코드가 조치가 됐어. 그럼 여기 들어와서 이걸 풀어주게 되면 그때 이제 PC가 정상적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되는 거죠. 자동으로 격리할 건지 말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안이 필요한데 이렇게 하는데 기본 뭐 이렇게 컨테이너하지 않아도 AI 엔진에서 자동으로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요건 편하신 대로 구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전트 기능인데요. 여기 보시면 엔티 템퍼란 기능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입니다. 바이러스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PC에 깔려 있으면 해커들이 센티널 프로세서는 뭐라는 걸 알거든요. 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이 맥인데요. 그랩에 센티널로 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센티널 프로세서들입니다. 센티널 프로세서, 센티널 가드, 뭐 업데이트 이런 프로세서들이거든요. 이거 딱 봤더니 해커가 봤더니 이 PC에 센티널 악성 코드 깔려 있네. 이러면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연히 이걸 죽이려고 하겠죠. 죽이고 킬을 시키려고 합니다. 킬을 시켜서 백신에 안 걸리도록 이제 하게 되는데 이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엔터 템퍼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 반드시 이네이블 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놓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프로세서가 들어와서 저희 프로그램을 죽이려고 하더라도 그냥 둡니다. 저희가 그냥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엔티템퍼는 반드시 이네이블 시켜서 PC를 보호하셔야 되고요. 스냅샷은 아까 롤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롤백 할 때 이 스냅샷 기능을 통해 가지고 스냅샷을 저장을 해놔야 되니까 스냅샷을 활성화해야지. 그러니까 시점마다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화면에 아이콘이 뜨게 할지 안 하게 될지 요걸 이제 선택하는 거고요. 요걸 선택해 놓게 되면 아이콘이 이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콘은 반드시 뜬 상태로 유지하시는 게 맞고요. 맨 밑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 부분이 이제 EDR 기능인데 여기까지는 이제 악성 코드를 차단하는 EPP 기능이고 여기서부터 EDR 기능인데 요걸 딱 클릭하게 되면 그때부터
PC에서 일어나는 프로세서가 하는 행위들을 모두 로깅하게 됩니다. 그 파일도 남기고 싶다. 그럼 파일을 인앱을 시키시면 새로운 파일이 만들어지거나 파일이 삭제되거나 파일이 변경되거나 파일이 이름이 바뀌거나 누가 파일을 스캔하거나 이런 행위가 있을 때는 이 로그를 이제 남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PC에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게 되면 EDR 로그에서 누가 몇 월 며칠에 어떤 파일을 만들었다는 로그가 남게 돼요. 그러니까 파일을 누가 삭제하면 그 로그도 이제 남게 되는 거죠. 말 그대로 그 PC에서 뭔 짓을 했는지 파일 기반으로 모니터링이 되는 거고요. DNS도 남기겠다, IP 정보, URL, 뭐 로깅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 전부 다 관련된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 관련된 행위가 일어났을 때 이런 PC들에서 일어난 행위들을 모두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라고 이제 세이브를 누르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요 박정수라고 하는 그룹 밑에 들어가 있는 PC는 이런 행위가 일어날 때마다 모든 로그를 이제 남겨놓고 검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러면 이 전산 PC에 있는 것 중에서 잠시만요. 혹시 이거 여기 있는 엔드포인트 중에서 이 교육장에 있는 PC가 어떤 거죠? 이건 다 이렇게 이름 들어가 있는 건 다 교육장에 있는 PC들이죠. 이 하나에 PC 어떤 분이 이 PC 어떤 분이 쓰시나요? 잠깐만 이제 메시지 보내드릴게요. 혹시 PC에 지금 뭐 안녕하세요라고 메시지 뜨신 분 있으신가요? 아, 예. 지금 이 PC인데 이 PC를 그럼 제가 박종수라는 폴더에 한번 옮겨 보겠습니다. 백석대 밑에 천안 캠퍼스 밑에 이쪽에 있네요. 일로 옮기고 그러면 이제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일로 옮겨 왔잖아요. 이 PC를 이제 옮겨 왔습니다. 그럼 이 PC의 이름을 넣고 이 PC의 이름을 복사한 다음에 EDR 로그로 가서 잠시만요. 요거를 레거시로 하셔야 돼요. 레거시 집에 가서 하실 때 요거를 누르시고 마이 유저를 누르신 다음에 요걸 레거시로 반드시 바꿔주세요. 레거시로. 레거시를 바꾸시고 레거시를 바꾼 상태에서 일로 이제 오게 되면 여기 이제 로그가 남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엔드포인트 네임이 이거였잖아요. 요걸 이제 누르게 되면 EDR이 활성화되어 있으니까 이 PC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남게 될 겁니다. 지금 한번 브라우저를 한번 띄워보시죠. 뭐 브라우저 띄워가지고 뭐 다음에 아무데나 한번 접속해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아마 로그가 이제 올라올 겁니다. 완전 실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려요. 올라왔죠. 아까 없었는데 이벤트가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이 PC는 뭐 웨일이라는 브라우저를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웨일 브라우저를 쓰셔서 아마 접속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웨일이라는 프로세서가 떴던 거고요. 브라우저가 이제 실행되면서 여러분들은 그냥 인터넷만 접속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브라우저가 실행되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파일을 이렇게 만들게 돼요. 자동으로 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실행되면서 어떤 웹사이트에 들어갈 때 이런 로고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는 일을 수행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로그를 남겨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EDR이 좋은 점은 엔드포인트에 일어나는 모두 남겨놓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보안 사고가 났을 때 얘가 왜 이런 해킹을 당했는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뭘 다운로드 받았는지, 뭘 잘못했는지, 아니면 어떤 걸 잘못 실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향후에 다 추적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EDR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알약이라고 그 PC 아마 알약이라는 엔티바이러스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알약에서 이제 새로운 패턴 업데이트를 받은 겁니다. 받을 때 DNS 쿼리를 했기 때문에 그 DNS 쿼리 정보가 여기 남아 있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 가서 알약 관련된 업데이트를 받아온 거로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EDR 로그를 이제 나중에 분석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꼭 내가 수행한 것만 남는 게 아니에요. PC가 내가 명령한 브라우저를 접속해서 브라우저로 특정 웹사이트의 정보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알약도 돌아가고 있고 이것저것 굉장히 많이 돌아가고 PC상에 많이 이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 로고도 모두 이제 남기게 됩니다. 뭐 이걸 이제 분석할 능력이 없게 되면 뭐가 일어나는지 로그가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잠깐 뭐 인터넷 몇 번 한번 접속하더라도 로그가 거의 막 500개가 이렇게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되면 굉장히 많은 로그에서 내가 어떤 악성 코드가 있는지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EDR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EDR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악성 코드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악성 코드 종류가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공부도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이제 정확한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까지 해서 악성 코드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럼 EDR이 도대체 왜 나왔을까? 이런 EDR이 왜 나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존에 나왔던 보안 솔루션의 역사를 먼저 쭉 말씀을 드리고 현재 나와 있는 네트워크 기반의 솔루션이 뭐가 있고 어떻게 동작하고 기본적인 것들을 먼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EDR이 나온 이유, EDR은 이렇기 때문에 EDR이 나왔고 EDR 가지고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이제 4월 달부터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어, 네, 그럼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온라인으로 할 거고 4월 초에는 학교에 갈 거거든요. 그때 가서 EDR의 개념이나 개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고 EDR의 기능들을 하나하나 4월 달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